안녕하세요.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입니다. 제47회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코리아 두 개 국가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입니다. 발표하실 분은 왼쪽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시고 전 평화통일자문회의 역임하시고 현재 평화문명연구원 백이찬 원장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그 다음에 이제 포론자 6분을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연장자 순서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이상환 박사님. 이상환 박사님은 한국외국어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면서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이었습니다. 그건 보통 사람이 되기가 아닌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우리 이상수 박사님, 국방대학교 안보무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남광규 박사님. 남광규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아세안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내봉 출판사도, 내봉 연구소도 경영하시고 출판사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임을질 박사. 요즘 최근에 TV 스타가 됐습니다. 우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네. 오래간만. 그 다음에 우리 왕선택 박사님, 오랫동안 YTN에서 참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직장을 옮겨서 서강대학교 지식융합 미디어 대학 대우 교수로 계십니다. 왕선택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가 평소 존경하는 김영석 박사님, 전 통일부 차관님이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쪽에 지금 카메라 갖고 계시는 분은 우리 기성훈 팀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소개받은 이두수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서 두 개 국가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에 관련하여 심층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배 원장님의 제일 논문 말미에 정책 건의를 하셨는데 제가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 원장님이 제안하신 세 가지 정책 구상은 현실적이며 합리적이고 창의적 구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건의는 우리나라 헌법 3조 개정을 포함하여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독일 동서독처럼 기본조약 체결을 또 제안하셨습니다. 둘째로 북미 외교 정상화와 북일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강과 남북 간 교차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교차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셋째 제안은 남북 간 평화공존을 지향하게 되고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런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제 발표자의 백이찬 원장님의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에서 45분 정도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리아 두개국가론과 1948년이고요. 두 번째는 두개국가론과 1972년, 세 번째는 두개국가론과 1991년, 네 번째는 두개국가론과 2024년입니다. 이걸 국제관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948년이라는 것은 냉전이 개시될 때의 시기입니다. 세계적인 냉전이 개시될 때이고요. 1972년이라는 시점은 이른바 대깡트가 시작될 때의 시점입니다. 그 당시는 미소 또는 미중 간의 대깡트가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1991년은 이른바 탈냉전이 시작될 때죠. 그러니까 소련 동구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탈냉전이 시작될 때이고, 2024년 오늘날은 이른바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실 한반도의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북 간의 관계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큰 어떻게 보면은 이 변화, 그거와 맞물려 있다. 그것에 따라서 이 한반도의 두 개 국가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오늘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리아 두 개 국가론과 1948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1948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수립이 되었죠.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제가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 이전에 제가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1894년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한반도가 이제 자기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사실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죠. 근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개입함으로써 결국은 1904년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다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1905년 이후로 코스모스 조약에 의해서 전체가 한반도가 일본의 영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편입된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한반도가 그 이후로 미소의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1945년 우리의 해방을 우리 코리안들의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국제관계에서 봤을 때는 코리안들의 국제 독립을 위한 운동보다는 미소가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승리를 거둔 것,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1945년 남과 북으로 38선을 경계로서 분할 점령한 것, 이것이 결국은 한편으로는 코리아의 해방으로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코리아에 있어서의 분할 전령으로 나타났고 그 분할 전령의 경계선이 38도선이고 그 38도선은 코리안들에 의해서 코리안들의 의지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생각할 때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거치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피를 흘린 전쟁을 통해서 일제히 해방됐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38선언의 분단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 선이 사실은 국제관계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1948년 그것을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과 소련이 합의했던 게 미소공동위원회죠.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정한 네 가지의 방식, 이 네 가지의 방식이 이루어졌다면 38선을 극복하고 통일된 하나의 국가, 두 개의 국가가 아닌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국은 관철되지 못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1947년에 결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렬되고 결국은 하나의 국가 수립이 실패하고 두 개의 국가로 가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관계에서 봤을 때는 냉전의 형성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죠. 보통 1946년 냉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트루만 독통령 이후로 냉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국제관계만 있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에요. 한편은 북한에서는 1945년 이후로 벌써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북한 나름의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1946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에서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됐죠. 그것이 결합되면서 1948년에 결국 두 개의 국가, 코리아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요.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1948년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과정, 1948년 9월 9일 이후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소련에 의해서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인정받는 과정을 보면은 두 개의 정부 수립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수립의 어떤 법적 근거, 국제법적 근거는 바로 유엔 결의안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의해서 유엔 감시하의 선거에 의해서 수립된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 38선 이남에 있는 미 군정의 그 국왕이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재헌국회는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가 결의 제195호를 통해서 유엔 임시위원회가 선거 감시를 할 수 있었던 코리아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38선 이남에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고 한국 정부가 코리아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엔 총회 결의 195호를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것을 우리가 문맥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동안 지난 한 70년 동안에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다라고 하는 근거를 바로 이 유엔 총회 결의 195호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유엔 총회 결의 195호가 말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가 아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임시위원회가 선거 감시를 할 수 있었던 지역, 그 38선 이남 지역이었죠. 그리고 코리아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38선 이남이죠. 합법적 정부가 수립됐고 그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코리아에서 유일한 그러한 선거에 기반한 정부라는 거죠.
그냥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고 유일한 그러한 정부, 선거에 기반한 정부다라는 것이 이 결의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 근데 이 내용을 제가 6쪽에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보면은 결국은 유엔에서 결의한 그 합법정부,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은 코리안의 일부 지역이다. 코리아의 전체, 한반도 전체가 아니고 코리아의 일부 지역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에서 선거를 통해 수립된 그런 의미에서의 합법정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한반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는 코리아에서 유엔 감시하에 선거에서 수립된 그런 의미에서의 유일한 정부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당시에 캐나다든가 또는 뭐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가 나온 것을 하나로 정리한 사람이 미국의 유엔 대표 들라스, 존 포스터 들라스인데요. 그는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 정부이고 선거에 기반한 유일한 정부이지만 남한 정부의 권한이 북한 지역까지 미치지 않고 남한의 현 정부가 실제로 전체 코리아의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한반도의 일정 지역에 또 다른 정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195호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서 국이 유교 남침을 개시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48년 12월 12일 결의를 근거로 해서 국이 침략을 멈추고 38선 이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의를 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자꾸의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해석을 하지 않고 사실은 확대 해석을 해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 한국의 헌법과 결합되면서 한반도의 일국가로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일국가로라는 그런 규범적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구축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은 1948년 9월 9일 9일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똑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때 북한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 1조가 헌법 103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지 않는, 관할하지 않는 서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도로 정함으로써 자신이 전체 한반도를 대표하는 그런 유일한 합법적 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일 합법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괴로로 부르고 반국가 단체로 부르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유엔 총회에 자기가 유일한 합법적 국가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것이 1949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951년 한국전쟁 중에도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7년에도 그리고 1961년에도 유엔 가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 유엔 총회에서 거부가 되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전면 남침을 통해서 이 38선이라는 분계선을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북한은 처음 내려오자마자 국토완정이라는 것을 내걸고 지방행정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엔이 38선 이북으로 북진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은 점령하는 곳마다 그것을 한국 정부의 관할 아래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유엔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유엔 관할하에 뒀죠.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하에 두지 않고. 그리고 1953년에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1년 동안, 제가 정확하게 1년쯤 되죠.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빼앗은 또는 점령한 38선 이북의 속초라든가 이 고설 같은 그 지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스리지 못하고 유엔이 관할하여 두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 그 당시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될 때 그 관할 범위가 38선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었고 그 경계가 38선 또는 퓨전선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지만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그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만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1972년 대탕트가 시작되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동서유럽의 대탕트와 독일의 국가는 사실 독일도 서독도 그렇고 동독도 그렇고 처음에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죠. 물론 서독은 기본법에 의해서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것이 독일 기본법 헌법 1조의 23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체로서의 독일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서독에 속한 주들을 열거해서 기본법이 2주에 우선 적용되고 독일의 다른 지역은 연방 후에 발효된다고 규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독일.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게 조금 제가 개념을 원래 한반도 두 개 국가론을 코리아 두 개 국가론으로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한반도라고 하면 한국, 대한민국을 전제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북한을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편입시키는 이런 이제 개념적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코리아라고 썼는데 사실은 독일은 전체로서의 독일이 있고 그 전체로서의 독일의 부분 국가로서의 독일 연방공화국, 독일 민주공화국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말을 독일처럼 쓰려고 한다면 전체로서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것의 부분 국가로서의 남한 북한이 아니고 전체로서의 조선이 있고 그것의 부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전체로서의 코리아가 있고 그것의 부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위해서 제가 코리아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독일은 사실은 전체라는 독일, 정원이라고 하는 공통된 자기들의 명칭을 쓰니까 그거 속에서 부분 국가로서의 독일 연방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독일 동독 자체가 서독과의 경쟁에서 결국은 자기 주도로 통일이 힘들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두 개의 국가로 들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독에서도 결국은 현실적인 동독의 국가성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면서 동유럽과 그리고 소련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은 두 개의 국가론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동독과 서독 사이에 1972년에 이른바 동서독 기본조약,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조약이 수립됩니다. 그 기본조약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한다는 거죠. 10개의 조항이 되어 있는데 1조부터 10조까지 항상 우리나라 같으면 1972년에 남과 북원이라든가 1992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독일의 기본조약에서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은 이렇게 해서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기본조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독일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 미중 대탕트의 영향과 더불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10페이지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9년에 닉슨 행정부가 닉슨 독트린에 따라서 결국은 미중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주얼레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거론했고 키신저는 이에 긍정적으로 하다고 하면서 북한은 미중회담을 전개하는 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철수를 비롯한 8개항을 제안했는데 여기에서 키신저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반도 분단 상황에 관한 보다 영구적인 법적 기초를 유엔을 통해서 모셔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주얼레도 중국은 두 코리아의 동등한 법적 지위에 관심이 있고 통일 문제는 미래에 맡기 전에 이야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은
당시에 북베트남에서 통일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도 그러한 것을 노려가지고 이 두 개의 국가론에 김일성은 반대를 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닉슨 행정부는 박정희 정부에게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구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일정 정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사실상 인정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대중 후보가 1971년에 남북대화와 4대국 보장론을 주장했고, 그 속에서 1972년 7월 4일 7.4 공동성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때 7.4 공동성명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핵심적인 논점 중에 하나가 북한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김종필 총리는 그때 불법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4 남북 공동성명은 동서로 기본조약과는 달리 한 번도 서로의 국호를 인정하지 않았고 쌍방이라고 부르고 이러면서 이 현실을, 분단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조급하게 통일을 꿈꾼 그런 합의문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독일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게 되고요. 유엔에 동시가입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가입을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남북이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회의 단일국가로 유엔에 가입할 것을 제안해서 코리아의 두 개 국가가 실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줄기차게 북한은 2024년 북한의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코리아의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 줄기차게 두 개 국가의 존재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보여서 저항하는 이런 상태로 나타났죠. 자, 이런 상태에서 두 개의 국가론이라는 것이 김일성 강력하게 반대했는데요. 그것을 가장 설명을 잘한 것이 1975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담화에서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1쪽에 그 중간에 보면은 김일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바 교차 승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미제의 두 개 조선 조작 업무의 하나이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1976년 3월 28일 세카이 편집국장과의 담화에서도 우리나라의 남과 북과 남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이른바 교차 승인 문제도 역시 조국 통일의 근본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남조선의 현 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분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과 남이 두 개의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간 다음에도 통일을 할 수 있지 않냐고 떠벌리는데 그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외국자들이 늘 쓰는 수법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두 개의 조선으로 만들어 영구히 북과 남으로 갈라놓으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이른바 교토승인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당시에 1975년 2년 이 당시에 김일성의 발언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아주 모든 이 국제관계라든가 남북관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역관계가 어떻게 따느냐에 달려 그래서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데요. 이 당시는 이렇게 해서 교차성인 유엔가 이런 데서 강력하게 북한을 반대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이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약화되면서 중국이 커지고 있는, 강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의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면은 1991년은 소련 동구 공산 체제가 무너지고 전체적으로 사회주의가 퇴조하는 미국 패권이 이제 유일 패권으로 등장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 속에서 코리아 두 개 국가론이 등장하고 교차 승인론이 다시 제기가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코리아 두 개 국가론이 사실은 전두환 정부 시기부터 한반도 두 개 국가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대국 시차 교차 승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것들이 전두환 정부부터 시작했고 그것이 노태우 정부에서 이어지고 노태우 정부의 한강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전두환 정부의 한강 개발 계획에서 보면은 이 교차 승인에 대한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노태우 정부의 공약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노태우 정부에서 한편으로는 남북대화, 국방정책과 더불어서 교차 승인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1989년 9월 11일에 한민국 공동체 통일 방안이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되었고요. 이제 이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통일 방안이라든가 또는 교차성인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홍구 당시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은 한국판 양국 체제 해결안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관철되지는 못했다. 그것은 나중에 언제 한번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990년 결정적인 것은 한국 정부가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교를 한 것이죠. 그리고 1992년에 또한 중국과 수교를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더 이상 그걸 막을 수 없었고 결국은 1991년에 유엔에 동시가입하게 됩니다. 이 유엔에 동시가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코리아의 두 개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헌장에 국가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에서 두 개의 국가로 인정되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날 보면은 한국은 193개국과 수교했고 북한은 159개국과 국제로 수교했고 동시 수교국은 157개국이고 한국은 가장 최근에 쿠바하고도 수교를 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는데요. 최초의 남과 북 사이에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합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의 전 단계로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 남과 북 사이 불가침 조약, 불가침 합의 이것이 아주 필요했다는 그런 논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맺어지는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많은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문제는 남과 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이렇게 규정한 것이 저는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명란에 국호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 결국은 그 이후 남북관계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합의서 1조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체제라는 것이 북한의 국가성, 남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국가의 인정까지 가지 못한 게 문제였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이렇게 기본 합의서를 만들고 유엔에 동시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방제를 고집하는 이런 일국가론에 한 연방제를 고집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대송 교회론을 끊임없이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90년 이후로 핵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핵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이 오가는데 그 비핵화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의 평화협정 또는 교차 승인이 제기된다는 것. 조일 간의 국교 정상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는데 북한은 미국,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국교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그 정책 대안이 관철되지 못하고 핵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오늘날 같은 이런 상태로 결국은 핵무력의 완성선까지 오는 것을 이어진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코리아의 국외 국가론과 2024년이라는 건데요. 한국의 코리아 국외 국가론 전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태우 정부 때 이홍구
통일부 장관이 계실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two state solution, 두 개 국가론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안에 뭐 강경파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해결되지가 못했죠. 물론 북한도 거기에 수업적으로 응했던 건 있지만. 근데 그 이후에도 결국 남과 북의 유엔 동시발판 이후로는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최장길, 박명규 분당국 체제론, 그리고 특별히 한 30-4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한반도 포럼 2012년 남북관계 3.0 이런 데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특수관계로 이렇게 바꿔야만 문제가 풀린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사실은 보수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반도 두 개 국가론을 한편으로 추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공약으로 아예 통일부를 없애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또 대표적인 이데올로그 중에 학자 중에 이론가 중에 한 분이던 재성호 같은 사람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김용호 교수도 2018년에는 남북관계를 민족 간의 특수한 관계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2018년도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보수 세력들도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두 국가가 실존의 생산을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김용호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이 논리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북한을 그냥 반국가 단체로 계속 이야기해서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만 보이고 있는데, 헌법 3조에 의해서. 하여튼, 교수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어떠한 이전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하게 헌법 3조에 의한 그리고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하고 북한의 영역을 미수복주의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케어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생각했던 평화에 대한 강조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북한의 대화의 상대로서의 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2023년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론을 공식화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은 1945년, 48년 이후로 최초의 그런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정사가 몇 개 있죠. 그것이 표준시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회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흑검표를 써가지고 수침을 한다거나, 남북관계에서 외무성 성명을 이용한다거나, 국가담론을 무시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두 개의 조선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정기 작업이 사실은 시작되고 있었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 그렇다가 2023년 7월 달에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대남 기구가 아니라 외무성을 통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7월 달에 10일과 11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대한민국 군부,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가지고 남한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상태에서 2023년 12월 26일에서 30일 노동당 9차 전원회의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두 개의 국가론을 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앉아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쌍방 무력이 배치되어 있는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우발적 요인으로 확전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 조선반도에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죠.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병존하고 이 비정상적 사태는 남북 관계사의 필연적 기계이고 동남 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야 했다.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교회 정권이 몇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체제의 통일기금은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되어져 있다. 사실은 북한도 그랬거든요. 북한도 일관되게 1950년 무력통일론부터 해서 그 이후로 남조선 혁명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이런 연방의 통일 이것이 다 그렇게 자기도 일국가론 조선민주주의라는 일국가론에 이까지 통일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70년간 봤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그리 것이 공언해내고 있으며 실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는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수뜻을 한다고 번역이 명의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보면은 사실은 북한은 헌법을 바꿨어요. 1972년에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걸 바꿨잖아요. 그리고 노동당 규약도 계속적으로 바꾸면서 자기들의 법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비하면 상당히 자기들은 바꿔냈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요지부동으로 3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주적이라는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했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부패와 흡수 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파이와 통일의 성격이면서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처고다. 남조선은 식민지 속국이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라는 적대적인 부국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정선부를 비롯한 대명사국을 정리하고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근본적으로 부정원칙과 반영하여 전환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0년간의 남북관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헌법도 바꾸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맞춰서 부수되는 여러 가지 북한의 법들도 또 제도들도 다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토 경계선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동족관계라는 것을 폐기한다 그러면서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개를 있는 말들도 다 없애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다경의 표현도 삭제하고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고 이런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신냉전이 개시되고 북한의 국제관계 인식이 큰 변화가 됩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를 크게 세 개라고 구분하는데 하나는 1947년부터 1990년까지 이른바 냉전 시기,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탈냉전 시기, 그리고 2017년 이후로 신냉전 시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북관계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른바 냉전 시기에는 북한이 우세한 어떤 그런 구조를 보였다면은 탈냉전 시기에는 남한이 우세한 이런 구조를 보였습니다. 신냉전 시기는 북한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남한이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은 2022년 9월 8일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제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때까지 사실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가장 야만적이며 횡포한 제재 압살 직동을 짓으시며 공화국 핵무력을 건설하고 전투태세를 완성한다는 것은 모진 고통과 국난을 감수하고 개폐하는 생사판갈의 결사입니다. 김정은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2022년 9월 8일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는 혼자 싸웠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혼자, 제국주의 세력들과 혼자 싸웠는데 이제 2022년 9월 8일 이후로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것이고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현 국제 정세는 정의와 부정인, 진보와 반동 사이의 모순,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 구도가 명확해지고 미국이 제철하는
일극 세계로부터 다극 세계로의 전환이 눈에 띄게 가속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가 주변의 군사적 요새 장애성을 띠고 악화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철저히 준비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김정은은 대외 사업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수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이 2023년 1월 1일이 되면은 제6차 노동단체에서 좀 더 명확하게 국제관계를 설명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하는 데 맞게 대외 사업의 원칙을 국익제고 국권수호 국사수로 제시하고, 이것은 신냉전 구도로 가면서 수세적 외교 거래 상황을 유리하게 공세적으로 전환시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런 상태에서 작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대외 전략을 펼치는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 미일 한의 삼각 군사 동맹이 추진되고 아시아판 나토가 나오고 있고 대규모 핵전쟁 합동훈련이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취해야 될 외교 전략은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대로 확보해야 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방위를 든 국가들과 연대를 가해치 강화한다. 이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혼자 싸웠는데 이제부터는 반제 미국 서방에 대한 패권 전략에 방해를 국가들과 같이 싸우겠다.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그저께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게 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 12월 30일 노동당 9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나라 집권당들과의 관계의 발전에 주력한다. 사회주의 나라 집권당이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할 수 있고 베트남 이런 나라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라의 대외 영역을 보다 확대 강하고 변천하는 국제를 맞게 미국과 서방의 패권을 당해내는 반제 자주주의 나라들과 관계를 가해층 발전시키고 반제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이것을 이제 지난 1월 1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에 우선 과제를 세우고 그리고 국제적 측면에서 반대 공동행동을 기른다. 이렇게 이것이 아주 지금 여러 가지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리아 두 개 국가론의 의미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코리아의 두 개 국가론을 천명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안보 딜레마 해소와 생존 공간 확보라는 이야기도 있고, 통일에 대한 수세적 소극적 입장의 표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대남 군사적 조치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체제 결속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4대 세습 체제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외적 자율성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적대성의 발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연구한 그런 어떤 분은 지금 오늘의 북한이 1972년의 동독과 유사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한겨레 신문의 이재훈 기자는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은의 신노선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한번 돌려보실 바랍니다. 첫째가 전략적 구조적 전환인가, 전술적 전환 시도인가, 공세적 전환 시도인가, 방어적 수세적 전환인가, 왜 지금인가, 김정은의 신노선은 장기 지속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내겠던지, 여기에서 그는 김정은의 신노선이 전략적 구조적인 것이고 방어적 수세적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 남북 관계, 국제관계 세 가지 차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이 한편으로는 한류가 확산해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북한 내에 반동사상 문화대결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같은 게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남북 관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협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교류협력 30년의 총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과 러브 전쟁으로 국제 질서가 악화되고 신냉정 상황이 벌어져서 국방 정책에 집중하면서 북미 관계를 탐식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정은의 신노선은 북한이 강조한 자주권과 생존권은 최소한 이룰 수 있겠지만
발전권은 현대소련의 전략적 조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전권의 잣대를 두게 되면 김정은 신노선은 언젠가는 재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북한은 발전권조차도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과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자, 2024년 김정은의 코리아 두 개 국가로는 지난 70년간, 80년의 역사를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코리아의 한 개 국가로는 더 이상 코리아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은 이상이었지만 허상이라는 것이다. 코리아 두 개 국가로는 큰 현실이지만 그것 국가 실체의 인정을 통해 두 코리아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려준다. 독일의 에곤 바흐는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북한의 자주와 생존을 위해 한반도 두 개 국가론을 주장했다 해도 그것은 코리아의 현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저는 일정 정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선대 김일성도 김정일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다. 물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1970년대에 한국의 자주와 생존을 위해서 코리아 두 개 국가론을 추구했고 1980년대 전두환과 노태우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코리아의 두 개 국가론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코리아 한 개 국가론의 틀을 깨지를 못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전쟁과 대응을 반복했고 그것은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코리아를 한 개 국가론을 고집한 것에 큰 원인이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도 원인이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헌정체제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렇게 위헌 판결하는 순간 모든 게 작동이 되지 않거든요. 코리아 두 개 국가로는 한국과 조선이 정상국가인 한편으로는 유엔 동맹할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조선이 일과 교차 수교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필연성이 있었다. 그러나 교차 수교는 1970년대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 거부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미국과 한국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그리고 북핵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엔 북핵 문제가 조미 조일 수교를 가로막았고 조미 조일 수교는 비핵화와 연계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선은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관계 속에서 중로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이를 지뢰의 받침으로 삼고 핵무력 강화를 지렛대로 삼아 조일,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 무너져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운전자, 중재자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투명인간으로 취급될 그런 위험이 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통한 평양이라는 코스로 상승했다면 한국은 북한이 서울을 통해 도쿄와 워싱턴으로 가기를 원했고 북한도 이를 일부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지한 하노이 북중미회담의 결렬과 대북 전단살포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의 강화는 한국의 가치를 없애버렸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이자 주적으로 설정하는 근거로서 북한의 자주와 생존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김정은은 북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고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단절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2024년 코리아의 두 개 국가가 교전 상태에 있는 제1교전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했지만 남과 북은 사실 1948년 이래 76년간 교전국이자 주적국이었다. 대한민국이 지난 76년 동안 북한을 제1의 주적이자 교전 상태에 있는 반국가 단체 교류로 규정했다면 북한은 남한을 교류라고 그치겠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했는데 거울 효과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것을 똑같이 반사하고 있다. 풍적변, 변적통, 풍적구라는 말이 있다. 남과 북은 분단국가 수립 76년 만에 궁극의 상황에 처했고 그 결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리아 두 개 국가로는 그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변화의 의미는 중립적이다. 그러나 지난 80년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적대와 현상 유지의 악순환에 빠진 코리아를 새로운 공존과 평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적대가 전쟁으로 치닫도록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독일처럼 통일을 말하지 말고 상대의 국가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 등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972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조약의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국가 대 국가의 자격으로 기본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아가 독일 연방공화국이 소련, 폴란드, 그리고 독일 민주공화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와 국교를 수립했던 것처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미국,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도록 한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투코리아의 공존과 한반도의 평화에 결정적인 기틀을 형성할 수 있다. 신냉전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1970년 이래 추구되어 온 교차 성인의 끊어진 고리, 북미 북일 수교가 이어진다면 냉전과 열전 이후 처음으로 동북아의 정상적인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국경 문제도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원하는 북한의 변화는 이러한 과정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가 될 것이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